예,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웨비나 진행할 뷰티코리아의 유대근이라고 합니다. 혹시 지금 화면도 잘 보이고 소리 잘 들리신다면 채팅창에 간단하게 잘 들린다고 답변 한 번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잘 들리시는 것 같으니까 오늘 웨비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웨비나는 저희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장비 중에 하나인 회전증발 농축기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사실 아시는 것처럼 어려운 장비가 아니고 사용법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서 간단하게 사용하시는데 예상외로 좀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을 하셔서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거나 혹은 실험실 내부에 용매 냄새가 가득해지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 주제를 이번에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 볼 내용들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요. 일단 간단하게 백그라운드, 정말 단순한 백그라운드거든요. 그래서 이론 간단하게 보고요. 보고 저희가 회전 증발 농축을 하면서 어떻게 각각의 파라미터들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이제 각각의 파트들을 어떤 걸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디스틸레이션, 증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볼 건데요. 아시는 것처럼 상변화에 대해서 거창하게 얘기하면 상변화지만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되고 물이 끓으면 다시 가스가 되는 수증기가 되겠죠. 이런 현상들을 저희가 쉽게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리퀴드가 액체가 가스가 되는 걸 저희가 이베퍼레이션이라고 부를 거고요. 가스가 다시 리퀴드, 액체로 되는 것을 컨덴세이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럼 이러한 상변화는 에너지를 얻고 이름에 따라서 생기게 되는데요. 일단 액체에 열이 가해지면, 열이든 어떤 에너지가 가해지면 기체가 될 거고요. 기체가 되고 이 기체가 다시 에너지를 뺏기면서 컨덴세이션, 응축이 되면 다시 액체가 될 겁니다. 자, 이러한 두 개의 과정을 합쳐서 저희가 증류라고 부르게 될 거고요. 근데 이 액체가 상을 변화할 때 액체가 기체가 되고 기체가 액체가 될 때, 자, 액체가 기체가 될 때는 보시면 저희가 끓는 점이라고 얘기하죠. 이 끓는 점은 압력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높은 압력에서는 같은 액체더라도 좀 더 높은 온도까지 열을 주어야 끓게 될 거고요. 좀 더 낮은 압력에서는 좀 더 낮은 온도만으로도 충분히 기화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생활 속에서 많이 알 수 있는 게 저희가 사는 이 상압, 해발 0m 부근에서는 물이 끓는 점이 100도인데요. 높은 고산지대로 올라가면 지금 융프라우를 예로 들었는데요. 그러면 실제 기압이 지금 해발 0m보다 거의 한 3분의 2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럴 때는 같은 물이더라도 좀 더 낮은 온도, 86도 정도에서 끓게 되는 현상을 어렸을 때 많이 들어보셨겠죠. 이 이론을 사용해서 저희가 베큐um 디스틸레이션, 진공 증류 혹은 진공 농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방법을 사용해서 회전 증발 농축을 진행할 건데요. 그럼 베큐um 증류를 하면 장점도 있어야 저희가 이 방법을 사용을 하겠죠. 일단 가장 큰 장점은 원래 끓는 점보다 훨씬 낮은 에너지만 주고도 좀 더 낮은 에너지, 그러니까 좀 더 낮은 온도에서 끓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에 약한 샘플이더라도 좀 더 낮은 온도에서 예를 들어서 60도가 되면 변성되는 샘플이 있는데 이 샘플에 담겨있는 용매를 날리고 싶은데 그 용매의 끓는 점은 80도예요. 그럼 상압에서는 80도까지 올리면 샘플이 상하고 80도까지 올리지 않는다면 용매가 날아가질 않겠죠. 그래서 농축을 진행할 수 없을 텐데요. 그래서 압력을 낮춰서 좀 더 낮은 압력에서 한 40도 정도의 열만 주어서 농축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빠르고 젠틀한 부드러운 환경에서 이베퍼레이션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는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저희가 로터리 이베퍼레이터라는 걸 사용하게 되는데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뷰키가 로터리 이베퍼레이터에서는 상당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가장 먼저 로터리 이베퍼레이터를 만든 게 저희 뷰키이기도 합니다. 현재까지 약 한 65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로터리 이베퍼레이터를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로터리 이베퍼레이터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도가 액체를, 뭐 용매가 되겠죠, 일반적으로. 액체를 정제하거나 혹은 여러 가지 액체가 섞여 있는 상태에서 각각의 액체로 분리를 하거나, 뭐 물과 에탄올이 섞여 있는데 에탄올과 물을 분리하거나, 혹은 샘플 자체를 농축하거나, 이건 식품 쪽에서도 요즘에 좀 사용을 하시는데요. 천연에서 과일에서 얻은 소스를 사과 주스를 농축해서 사과 소스로 농축액으로 만든다든지 이런 데서 사용이 하게 됩니다. 로터리 이베퍼레이터의 간단한 플로우를 보면요. 샘플이 여기 샘플 플라스크에 들어갈 거고요. 이 샘플 플라스크에 있는 샘플 중에 용매가 아래쪽 히팅베스에 준 열로 인해서 기화가 돼서 날아갈 거고요. 날아가다 보면 여기 컨덴서에서 차가운 냉매가 흐르는데 여기서 다시 응축이 돼서 아래쪽 리시빙 플라스크로 받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리시빙 플라스크 쪽에 있는 샘플을 활용을 할 거라면 저희가 이걸 증류라고 부를 거고요. 여기 샘플 플라스크, 이베퍼레이션 플라스크에 담겨 있는 샘플을 활용할 거라면 저희가 보통 농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실제 저희가 이베퍼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어떤 파라미터들을 선택을 잘 해야 하는지 볼 건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플라스크의 회전 속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플라스크의 크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도 설정까지 있고요. 세세한 것도 더 뒤쪽에 더 있으니까요. 세세한 건 뒤쪽 슬라이드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베퍼레이션 가이드 같은 경우는 저희 회사 홈페이지 뷰키.com 들어보시면 좀 더 많은 자료들이 있으니까요.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혹은 아는 영업사원이나 저희 서비스 엔지니어들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그쪽으로 요청하셔도 쉽게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이제 온도 설정에 대한 내용으로 갈 건데요. 사실 온도는 높으면 높을수록 농축이나 증류는 빨리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 차트 보시면 지금 가로축이 히팅베스의 온도이고요. 그리고 세로축이 농축의 퍼포먼스, 이베퍼레이션의 퍼포먼스인데요.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퍼포먼스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높은 온도를 사용하면 효율 면에서는 좋아요. 하지만 에너지 면에서는 좀 더 마이너스가 될 거고요. 그리고 안전이나 혹은 샘플이 열에 약한 경우에는 제한된 온도 내에서 사용을 하셔야겠죠. 자, 그럼 온도 설정을 어떻게 할지를 봐야 되는데요. 저희가 신경 써야 할 온도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히팅베스의 온도. 히팅베스의 온도가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샘플이, 그러니까 용매가 기화돼서 날아가는 그 증기의 온도. 세 번째로는 이 컨덴서에 흐르는 냉매의 온도. 세 가지를 봐야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온도로 컨트롤할 수 있는 거는 히팅베스의 온도, 그리고 컨덴서에 흐르는 냉매의 온도. 이 두 가지를 컨트롤할 수 있고요. 이 증기의 온도 같은 경우는 뒤쪽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압력으로서 저 온도를 조절을 할 겁니다. 그럼 이 두 가지 온도, 지금 T1과 T3 이렇게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온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라는 게 있는데 저희가 보통 델타 20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베스의 온도에서 마이너스 20을 하면 증기의 온도에서 마이너스 20을 하면 쿨링 냉매의 온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저희가 온도를 설정할 수 있는 건 이 T1, T3밖에 없다고 했죠. 그러면 히팅 베스의 온도랑 냉매의 온도를 40도 차이 나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이상 차이 나는 건 상관이 없어요. 네, 항상 40도 이상의 온도 차이는 꼭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델타 20룰 기억을 해주시고요. 예를 좀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히팅 베스의 온도를 60도로 설정했다면 베이퍼 템퍼러처는 제가 40도로 맞춰지도록 압력으로 조절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냉매의 온도는 20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압력으로 T2를 조절할 거라고 했는데요. 이 압력을 조절할 때 압력을 너무 낮게 잡아버리면 이제 외부로 전부 다 날아갈 거고요. 외부로 용매가 전부 다 유출이 될 거고요. 반대의 경우는 진행이 안 될 건데요. 뒤에서 그것도 좀 볼게요. 자, 델타 20룰에 의해서 베이퍼의 온도를 40도로 맞추려고 한다면 압력으로서 그 압력이 낮아지면 끓는 점이 낮아진다라고 앞에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끓는 점이 낮아져서 끓는 점이 40도가 되도록 하는 압력 값을 찾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압력 값을 찾아보시면 저희가 보통 이런 솔벤트 리스트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요. 솔벤트 리스트는 지금 이 자료는 아닌데 조금 다른 자료가 저희 오늘 핸드아웃에 지금 이 PPT 파일하고 같이 올라가 있으니까요. 그거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PT에 보이시는 자료는 끓는 점이 40도가 되도록 하는 각각 용매의 압력들을 표기해 주고 있고요.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지금 올라간 자료는 아마 끓는 점 30도 기준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히팅 패스가 50도일 때의 기준이니까요. 참고하시고요. 혹시라도 60도, 저희 다른 온도에서의 증기 압력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따로 제가 마지막에 제 메일 주소 보여드릴 건데 제가 만들어서 요청 주시면 제가 만들어서 사용하는 엑셀 파일, 온도를 저희 맘대로 설정할 수 있는 엑셀 파일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예들이 있는데요. 이 예보다도 저희가 여기 테이블에 보이는 걸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저희가 히팅 베스를 60도로 뒀고 쿨링 템퍼러처를 20도로 뒀어요. 그러면 저희가 베이퍼 온도는 40도가 되어야 하는데 저희가 아세톤을 날린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아세톤의 끓는 점이 40도가 되는 압력은 556mB예요. 그런 경우에는 압력을 556mB로 백큐 설정을 해주시면 베이퍼의 온도가 자동으로 40도로 맞춰지게 됩니다. 그럼 가장 안정적이면서도 효율적인 증류를 하실 수 있고요. 근데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딱 계산된 저 이론치로 하면 한국 분들은 좀 답답해 하시더라고요. 저것보다는 한 10% 정도 낮게 설정하시면 만족할 만한, 그러니까 넘치지는 않고 적절한 스피드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백큐 설정을 하는데 저희가 저 계산값으로 하면 좋겠지만 정확한 계산값을 알 수 없어서 혹은 다른 이유로 저희가 매뉴얼로 결정을 해야 할 때 참고하셔야 될 게 이 컨덴세이션, 이 컨덴서를 얼만큼 쓰느냐를 항상 눈여겨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컨덴세이션 존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에 이제 저희가 농축을 진행하다 보면 이슬처럼 맺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죠. 그 이슬처럼 맺히는 게 어느 레벨까지 올라가는지를 항상 봐주시고요. 너무 낮은 압력값, 강한 백큐을 걸어주신다면 이 이슬이 여기 끝까지 올라찰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용매 냄새가 실험실 내부에 퍼지게 될 거고요. 건강상의 문제도 있을 거고 그 날아간 용매를 다시 회수해서 사용해야 한다면 그게 샘플 로스로 이어질 수도 있을 거고요. 사용하시는 대부분의 백큐 펌프들이 솔벤트, 유기용매에 대한 저항성을 가지고 있는 펌프들이겠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노출된다면 펌프의 수명도 줄어들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압력이 너무 높은 경우, 다시 얘기해서 백큐을 너무 약하게 잡은 경우에는 어떤 일이 생기는지 보시면요. 이베퍼레이션 자체가 진행이 안 돼요. 혹은 굉장히 느리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험 진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값으로 맞춰주셔야 되는데요. 이 컨덴서를 보셨을 때 가장 이상적인 것은 컨덴서 전체 길이의 4분의 3까지 이런 이슬이 맺히도록 해주시는 게 좋고요.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끝까지 이슬이 다 맺혔다라고 한다면 백큐 펌프를 통해서 외부로 계속 용매가 배출될 겁니다. 그래서 항상 4분의 3을 넘지 않도록 유의해서 한번 지켜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저희가 증류를 하면서 환경 생각도 좀 하셔야 되는데요. 환경도 그렇고 저희 실험자의 안전도 그렇고 이것도 상당히 좀 오래전 자료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40만 대 아마 이것보다 훨씬 더 많겠죠. 많은 저희 회전 증발 농축기가 사용이 되고 있고요. 하루에 뭐 4시간 정도만 사용한다라고 해도 잘못된 사용 혹은 리크가 있는 상태에서 사용한다면 한 10% 정도의 솔벤트가 로스가 된다라고만 계산해도 하루에 약 16만 리터 정도의
네, 16만 리터 정도의 솔벤트가 외부로 계속 환경으로 버려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백큐ම් 조절이라든지 하고 그 장비 점검들도 항상 유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비에서 리크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을 다 표기해 봤는데요. 그냥 기본적으로 샘플에서부터 뭐 컨덴서에 이어서 밑에 리시빙 플라스크까지 이어지는 모든 커넥터가 달려있는 부분은 전부 다 리크가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정기적으로 새는데 없는지 백큐ම් 테스트를 진행해 주시거나 커넥터를 더 조여주시고 꼭 필요하신 경우에는 커넥터 교체까지도 진행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파라미터들도 다른 파라미터들도 볼 건데요. 아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인 회전 속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회전 속도 같은 경우에 회전을 전혀 하지 않는다라고 밑에가 히팅 베스이고요. 이게 이베퍼레이션 플라스크 있는데요. 여기서 회전을 전혀 진행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열이 실제 전달되는 거는 이 플라스크의 표면 가까운 부분뿐일 거예요. 그러면 열 전달 효율이 확실히 떨어지겠죠.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로테이션을 돌려줄 거고요. 로테이션을 돌려주면 안쪽에 있는 샘플들의 대류가 강제적으로 대류를 만들어주는 거죠. 대류를 만들어줌으로써 전체적으로 열이 고르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작업이 될 거고요. 회전을 하지 않는다면 증발 속도가 현격하게 느려져서 훨씬 더 1시간 걸릴 게 혹은 30분 걸릴 게 2시간, 4시간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료를 보면요. 로테이션 스피드는 빠르면 빠를수록 웬만한 범위에서는 빠르면 빠를수록 증류 퍼포먼스는 무조건 올라가요. 지금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경우에 좀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서 이런 식으로 세츄레이션 되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저희가 회전을 계속해서 고속으로 회전을 한다고 하면 장비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회전수를 늘릴 때 회전 속도에 따른 이베퍼레이션 퍼포먼스와 장비의 고장 비율을 비교를 해봤을 때 약 280 rpm 정도를 사용하시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문제없이 가장 효율적이고 장비 수명에도 안전에도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회전 속도가 너무 느리거나 회전을 전혀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런 범핑이 좀 일어날 수도 있는데요. 범핑은 샘플에 따라서 일어날 수도 있고 파라미터에 의해서 생길 수도 있어요. 샘플에 의해서 생기는 거는 저희가 어쩔 수가 없으니까 에어레이션을 좀 해주시던지 혹은 저희 R300 모델 같은 걸 사용하신다면 홈 센서 등을 사용해서 에어레이션을 자동으로 진행을 해주실 수도 있겠고요. 회전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회전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건 샘플 내부에 이제 대류가 충분히 이루어져서 전체적으로 고른 온도가 되어야 하는데 이 대류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기 아래쪽에만 열이 모이게 되죠. 그러다가 한순간에 여기가 기화가 되면서 펑 터지는 현상을 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적절한 회전 속도는 유지를 해주시고요. 지금 280 rpm을 말씀을 드렸는데 280 rpm에서 범핑이 좀 많이 난다, 거품이 좀 많이 나는 샘플이다 라고 한다면 rpm을 조금 더 올려주실 수도 있고요. 근데 이 회전에 의해서 범핑이 더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당연히 회전 속도를 좀 낮춰주셔야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기본은 280 rpm으로 하시되 샘플에 따라서 조절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플라스크, 유리들을 좀 볼 건데요. 저희가 이베퍼레이션 플라스크를 사용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히팅 베스에서의 열이 이 유리를 통해서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요. 이 유리의 두께도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아무래도 유리가 두꺼워지면 열 전달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보시는 것처럼 유리의 두께가 두꺼워질수록, 플라스크의 두께가 두꺼워질수록 열 전달 효율이 떨어지면서 이베퍼레이션 퍼포먼스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 부분도 한번 보셔야 될 텐데요. 자, 두께가 두꺼워지면 퍼포먼스는 떨어지는데 단단한 유리의 안정성은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가장 또 상응하는 부분이 중간 지점을 찾는다라고 하면
약 1리터 플라스크를 기준으로 해서 한 1.8mm의 두께를 갖는 플라스크를 사용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일 거고요. 당연히 플라스크가 이보다 커지면 좀 더 두꺼운 두께를 가져야 될 거고, 좀 더 작은 플라스크, 500ml, 300ml짜리 되면 좀 더 얇은 두께여도 충분히 안정성을 보장받는 범위 내에서 원하는 퍼포먼스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플라스크의 크기도 한번 봐야 되는데요. 사실 플라스크의 크기는 무조건 크면 클수록 효율은 좋아져요. 그 이유가 열원이 닿는 면적이 훨씬 커지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 플라스크가 회전을 한다면 이만큼을 다 용매가 묻어서 표면적이 넓어질 텐데 이 표면적보다는 이 표면적이 훨씬 더 커지겠죠. 그래서 플라스크는 무조건 커지면 커질수록 이베퍼레이션 퍼포먼스는 훨씬 좋아집니다. 사실 예시로 보여드리면 0.5리터짜리 사용하실 때보다 4리터를 사용하신다면 거의 한 4배 가까운 효율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 이베퍼레이션 플라스크를 하원조에 담그는 각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대부분은 기본 각도에서 변경을 안 하고 사용을 하시고 간혹 이제 조절을 해서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조절을 하시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더 이렇게 눕혀주면 얘가 회전을 했을 때 용매가 실제로 닿는 면적이 넓어집니다. 당연히 퍼포먼스는 올라갈 거고요. 표면적 자체가 넓어지기 때문에 세우면 세울수록 용매가 실제로 닿는 면적, 다시 용매가 공기와 닿는 면적이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당연히 퍼포먼스는 떨어질 거고요. 하지만 이 경우에는 눕히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샘플을 사용할 수 있는 양이 한정적일 거예요. 이렇게 세우는 것보다는 샘플 양이 좀 많거나 범핑이 잘 나는 경우에는 좀 더 각도를 세워서 사용하시게 될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 좀 더 좋은 퍼포먼스를 위해서 눕혀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회전이 됩니다. 아마 지금 사용하시는 회전 증발 농축기 어떤 모델을 사용하셔도 조절은 다 가능하세요. 이거에 대한 데이터도 좀 봐야 될 텐데요. 이 데이터로 보시면 25도 정도에서는 25도 정도 각도로 뒀을 때 퍼포먼스와 이제 용매 사용량 이런 부분에서의 균형을 좀 잡을 수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25도를 사용하시되 하지만 사용하시는 용도에 따라서 조금 더 세우거나 좀 더 높이실 수 있겠습니다. 그 외의 것들을 좀 볼 건데요. 그 외의 영향으로는 이런 플라스크류들도 있을 거고요. 덕트의 길이도 있을 거고요. 거의 컨덴서의 종류 같은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맞는 용도에 따라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그 예시 조금 보여드리면요. 이베퍼레이션 플라스크는 저희가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플라스크이죠. 그래서 한 50ml짜리부터 5리터 정도까지 실험실용으로 이 정도로 나오고요. 샘플을 단순 농축이 아니라 완전 건고해서 파우더를 만든다. 혹은 뭐 그래듈을 만든다라고 하시면 안쪽으로 이렇게 파여있는 플라스크들이 있어요. 이 플라스크를 사용하시면 샘플이 이제 벽면에 달라붙는 것도 조금은 막아주고요. 그리고 표면적도 좀 넓어져서 드라잉을 하는데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완전 드라잉을 하는 경우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나중에 벽에 다 붙어버리면 이거를 파우더로 긁어내는 것도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뚜껑을 열 수 있는 타입의 플라스크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건 뭐 가장 기본적인 밀폐형 플라스크의 형태가 있고, 베이퍼 덕트도 사용하시는 용도에 따라서 짧은 것과 긴 것들이 있고요. 범핑이 많이 난다라고 하시면 이런 펌프 트랩 사용하실 수도 있겠고, 내가 농축하려는 샘플들이 소량씩 다양하게 있다. 하지만 용매는 같다라고 하신다면 이제 스파이더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튜브나 시험관이나 작은 플라스크 여러 개를 연결하실 수 있는 이베퍼레이션 플라스크 옵션도 있습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으로 저희 컨덴서 한번 쭉 훑어보고 갈 건데요. 컨덴서도 생각보다 상당히 다양한 컨덴서들이 있습니다. 저희 지금 뷰에서 나오는 R300용 컨덴서인데요. 8가지 종류가 있고요. 자, 제일 먼저 첫 번째로 A타입인데요. A타입은 가장 기본적으로 수직으로 서 있는 형태가 아닌 컨덴서가 옆으로 누워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보통은
높이에 제한이 있는 경우, 후드에 넣는데 후드 높이가 낮아서 일반적 그 컨덴서를 위로 세울 수 없을 때 이런 A타입의 컨덴서를 쓰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C타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컨덴서에는 기본적으로 냉매를 흘려주게 되는데요. 수돗물도 쓸 수 없고 칠러도 사용할 수 없는 곳이다 라고 한다면 위쪽에 이제 아세톤과 드라이아이스를 넣어서 냉매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C타입의 드라이아이스 컨덴서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다음 보실 거는 V타입, 가장 기본적인 타입이 되겠고요. 그리고 V타입에 이 아래쪽에 이제 플럭스 옵션이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밸브가 하나 달려 있죠. 저희가 증류를 하면 기본적으로 여기서 샘플 용매가 끓어서 올라가서 컨덴서에서 응축이 되어서 여기 밑에 리튬 플라스크로 떨어지게 되는데요. 가열을 하면서 계속해서 활류만 시키고 싶어질 때 사용하는 옵션이고요. 여기 밸브를 잠가 놓으면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유로가 잠기게 되고요. 그러면 여기서 끌어서 올라갔다가 응축제가 떨어진 게 다시 일로 내려와요. 그래서 뭐 고온에서 반응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경우에 이런 리플럭스 옵션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마지막에 다 반응이 끝난 다음에 농축할 때는 이 밸브를 열어서 다시 농축까지 동일하게 진행하실 수 있고요. 다음 타입 CR 타입은 드라이 아이스를 사용하는 앞에 보셨던 이 C 타입과 같은데 역시 리플럭스가 있어서 반응기로 사용하실 수 있는 타입이 되겠고요. 그리고 두 가지 익스펜션, 이제 여기에 확장하는 관을 연결하실 수 있는 범핑이 많이 나거나 하는 샘플을 사용하실 수 있는 확장 베슬이 있는 타입도 있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것도 리플럭스 모델을 사용하면서 이제 더블 자켓을 사용해서 좀 더 높은 효율을 얻으실 수 있는 것도 있고요. 퍼포먼스를 올리는 하이 퍼포먼스 컨덴서까지 이렇게 8가지 컨덴서가 있습니다. 저희 컨덴서를 사용하실 때 기본적으로 컨덴서에 백큐움이 실제로 빨리지 않는다면 증기가 올라가서 뚫려있는 유로가 있다면 그대로 흘러갑니다. 저희가 이거를 그 굴뚝 효과라고 하죠. 그래서 위로 쭉 올라가게 되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컨덴서에는 백큐움을 빨아주는데 백큐움을 아래쪽이 아니고 위쪽에서 빨아주게 돼요. 위쪽에서 빨아주면 여기에 난류가 이렇게 생성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컨덴서 전면을 다 활용할 수 있도록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냥 참고사항으로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지금 오늘 한 30분 동안 살펴본 내용 서머리 한번 하고 오늘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로테이션 스피드는 280 rpm 하지만 사용하시는 거에 따라 조절 가능하시고요. 플라스크는 1.8mm, 1리터 기준으로 1.8mm 두께의 플라스크를 사용하시되 큰 플라스크를 사용하실수록 유리해지고요. 사실 이 두께 같은 경우는 제조사에서 그만큼 다 맞춰서 나오기 때문에 dur키의 플라스크를 사용하신다라고 한다면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플라스크 크기만 신경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오늘 다루진 않았던 내용인데요. 이베퍼레이션 플라스크의 샘플을 1리터짜리 플라스크라고 해서 1리터를 사용하실 수는 없어요. 최대 2분의 1, 50%를 넘지 않도록. 그러니까 1리터 플라스크를 사용하시면 샘플 500ml, 최대 500ml까지 한 번에 처리가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컨덴서의 각도는 기본적으로는 25도로 하시되 컨덴서 각도가 있죠. 이베퍼레이션 플라스크의 각도, 이머전 앵글은 25도를 기본으로 하시되 필요에 따라서 조금 더 높이거나 조금 더 세우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델타 20룰 꼭 지켜주셔서 히팅 베스와 냉매의 온도가 40도 이상 차이 나도록 꼭 맞춰주시고요. 그리고 서머리에는 적지 않았지만 용매에 맞는 압력 설정해 주시는 거 꼭 중요하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전체적인 로터리 이베퍼레이터의 전체 구성인데요. 지금 다들 아시는 거라 맨 뒤에 넣게 됐는데 기본적으로 본체가 있고 백큐um 펌프와 칠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 나오는 장비들 저희 뷰티 제품을 포함해서 자동화도 좀 많이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안전사항들도 많이 많아졌으니까 이런 새로운 제품들도 굳이 당장 구매하지 않으셨더라도 어떤 기술들이 나오고 있는지 봐주시면 안전하고 효율적인 실험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희 질문창이나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보고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질문창에 지금 올라온 것 중에 압력을 낮게 설정한 경우에 압력이 즉각적으로 내려가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리크가 있는 것이냐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지금 밀리바 기준으로 한 수백 밀리바 같은 경우는 거의 즉각적으로 다 내려가고요. 근데 뭐 물을 날려야 된다, 50밀리바까지 날쳐야 된다라고 한다면 즉각적으로 안 내려갈 수 있어요. 처음에는 한 300밀리바까지는 빠르게 내려가다가 한 200밀리바부터는 속도가 천천히 내려가서 50밀리바까지 맞춰지는 경우들도 있고요. 혹은 말씀하신 것처럼 리크가 있을 수도 있고요. 다음 경우로는 저희가 물을 날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60ml를 맞춰놨는데 거기에 소량의 에탄올이 섞여 있어서 에탄올 같은 경우에 한 200ml, 30ml 정도면 될 거거든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에탄올이 일부 섞여 있다면 에탄올에 날아갈 수 있는 압력에 도달한다면 에탄올이 다 날아갈 때까지 그 압력이 계속 유지될 거예요. 그러면서 에탄올 다 날아가고 나서 다시 떨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100% 리크로 보실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천천히 내려간다고 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단순히 리크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용매가 섞여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리크가 있는지를 보시는 방법으로는 용매 없이, 샘플 없이 그냥 빈 플라스크를 끼워주신 상태에서 한 50ml 정도로 맞춰주시고 쭉 낮춘 다음에 벤트를 하지 않고 펌프만 멈춘 상태로 유지를 해서 분당 얼마만큼의 압력이 새나가는지를 보시면 될 거고요. 기본적으로 한 분당 한 5ml 이하로 들어간다 하면 리크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음 질문을 냉매 온도를 베이퍼 온도보다 20도 이상 더 낮추면 효율이 더 좋아지나요? 라고 문의 주셨는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히팅 베스 온도를 60도로 설정하고 냉매 온도가 그럼 기본 20도 이하가 돼야 되겠죠. 20도 이하에서 쓸 수 있는 압력이 500mB라고 한다면 500mB에서 컨덴서가 4분의 3까지 사용이 됐어요. 냉매 온도를 더 낮춰준다면 4분의 3이 아니라 2분의 1이나 4분의 1 정도만 사용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때는 백큐을 조금 더 잡아서 증류 효율을, 이베퍼레이션 효율을 좀 더 높여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칠러 냉매로는 어떤 게 가장 좋을까요? 라는 질문도 주셨는데요. 칠러 냉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물하고 에틸렌 글라이콜을 반반 정도 섞어서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필요하신데 용매를 사용하시기 힘든 경우에는 물만 넣으셔도 돼요. 근데 다만 물만 넣어서 사용하시는 경우에 증류수를 넣으셔야 될 거고요. 물만 넣어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5도씨 이하로 세팅을 하면 5도씨 이하로 칠러 온도를 설정을 하면 내부에서 물이 얼면서 터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5도씨 이하로 사용은 금지하셔야 되고요. 에틸렌 글라이콜이 없다라고 한다면 에탄올을 반반 섞어서 쓰실 수도 있는데 에탄올 같은 경우는 섞어 놓으면 에탄올이 잘 날아가기 때문에 냉매가 또 금방 줄어듭니다. 그래서 자주 채워주셔야 되는 불편함이 있고요. 가장 좋은 거는 냉매로는 에틸렌 글라이콜하고 물하고 반반 섞어서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마트에서 파는 그 자동차용 냉각수 있죠. 그런 거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다음 질문이 샘플 플라스크의 교체 시기를 물어보셨는데요. 사실 이건 샘플에 따라서 너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6개월마다 가르셔야 돼요. 1년마다 가셔야 돼요. 라고 말씀드리긴 좀 힘들고요. 사용 빈도수나 사용하는 샘플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 때문에 흠집이 좀 많이 생기고 혹은 사실 웬만한 실험실에서 깨질 때까지 사용하시겠죠. 근데 실제로 경험적으로 보셔서 사용하다가 얘가 깨질 수도 있겠다, 상할 수도 있겠다 라고 한다면 그때그때 교체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실험실에서는 대부분 계속 사용하던 샘플들을 사용하실 수 있고 항상 비슷한 패턴으로 사용하실 거기 때문에 한번 쭉 사용해 보시고 어느 정도 만에 깨지는지, 뭐 1년 만에 깨진다, 뭐 1년 정도, 평균적으로 1년 정도 사용하니까 더 이상 못 쓰겠더라 라고 한다면 거기서 조금 더 마진을 둬서 한 10개월이나 8개월에 한 번씩 교체를 해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 트랩 플라스크 사이즈를 결정하는 기준을 또 물어보셨는데요. 트랩 플라스크라고 하신다면 이 범프 트랩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면은 그 리시빙 플라스크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일단 범프 트랩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다양하지 않게 나오고요. 범프 트랩 같은 경우는 사실 살짝만 막아주는 역할이라서 기본적으로는 범핑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파라미터를 설정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범프 트랩은 사이즈가 별로 거의 없을 거예요. 거의 균일 사이즈로 나올 거고, 만약에 말씀하신 게 리시빙 플라스크의 사이즈다라고 하신다면 리시빙 플라스크도 한 절반 이상 용매가 냉각된 용매가 떨어져서 절반 이상 차기 시작하면 혹은 백큐미 너무 많이 잡히면 이 리시빙 플라스크에 있는 용매가 다시 기화되기도 하거든요. 특히나 EA라든지 에테르라든지 혹은 뭐 DCM이라든지 이런 용매라면은 상온에서도 좀 잘 날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절반을 넘기지 않도록 사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그 사이즈는 자주 교체하기 싫으시면 큰 거 쓰시는 거고요. 자주 교체하셔도 괜찮다라고 하신다면 기본으로 제공되는 거 쓰셔도 크게 영향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이 베스 온도를 40도, 칠러 온도를 마이너스 10도로 설정해서 사용하고 계신데 여름이 되면 냉각기 주변에 연결되는 물 때문에 주변이 흥건해지는 문제들이 있죠.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냉매 온도를 어쩔 수 없이 낮춰야 되는데 지금 0도 정도로 맞추셔도 여름에 실험실에 습도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면 분명히 여기도 맺힐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드리고 싶은 팁은 냉매가 흘러가는 튜브를 전부 다 단열재로 쌓아주시면 일단 첫 번째로 좋고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공기 중에 있는 습기가 닿을 확률이 좋아요. 그래서 그게 첫 번째 방법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 두 번째 문제 되는 게 컨덴서가 차가워져서 컨덴서에 물이 맺혀서 그게 이제 샘플 아래쪽 용매 플라스크 쪽으로 흘러간다든지 뒤쪽으로 흘러갈 수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받아주는 중간에 플라스틱이나 고무로 된 옵션들이 있거든요. 비싸지 않으니까 그런 거 구매하셔서 하나 달아 놓으면 물이 한 군데로 모여 컨덴서에서 맺혀서 흐르는 물은 하나로 모아서 튜빙으로 뺄 수 있으니까요. 그런 걸 사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델타 20룰, 다음 질문이 들어온 게 델타 20룰은 칠러 온도, 베스 온도, 압력으로 설정을 해야 하나요? 라고 여쭤보셨는데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베스의 온도를 가장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제일 쉬울 것 같고요. 베스 온도를 설정하셨다면 거기서 마이너스 40도 이하의 온도로 칠러 온도를 설정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베스 온도에서 마이너스 20도가 되는 만약에 60도라고 설정하셨다면 40도의 용매가 끓을 수 있도록 압력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또 다음 또 질문을 올려주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요. 잠깐만 저희 타이핑하신 동안 잠깐만 기다릴게요. 칠러 용매를 수돗물로 사용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요. 수돗물에는 사실 물 외에도 많은 미네랄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칠러가 아무리 막혀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조금씩은 물이 계속 날아가거든요. 그 안에 스케일이 계속 끼거나 이제 물때가 생길 수 있는데요. 그런 문제로 인해서 수돗물을 사용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고요. 증류수를 사용하시더라도 물때가 나중에 생기기 때문에 물을 사용하실 때는 적어도 쿼터에 한 번 정도는, 분기에 한 번 정도는 교체해 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다른 질문 더 없으시면 오늘 웨비나는 여기서 마치고요. 추가로 궁금하시거나 나중에 실험하시다가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지금 보이는 위에 게 제 메일, 제 개인 이메일이고요. 왼쪽에 저희 마케팅 부서에 이메일 주소도 있으니까요. 저쪽으로 질문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오늘 이 웨비나 끝나고 나면 간단한 한 1분 정도 걸리는 설문이 하나 뜰 거예요. 저희가 다음번에 더 좋은 웨비나 콘텐츠를 준비할 수 있도록 설문조사도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상 뷰티코리아의 유대근이었습니다.